저는 솔직히 하락 전환 여부는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는데 저는 상대적으로는 26년에 좀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네. 26년에 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하반기는 큰 뭐 흐름은 변화는 없을 것 같고 26년에 좀 다이내믹한 좀 시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이시죠. 삼토시 작가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부동산 시장이 약간 주춤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다시 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같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하반기 뭐 집값 뭐 가지고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 의견들이 막 많은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지금 시장은 뭐 어떤 분위기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지. 서울 5대 권역별로 네. 좀 KB 부동산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단지 네.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소위 말하는 국평 평균 실거래가 추이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대부분의 거래가가 7, 8월의 거래가가 2분기 평균 실거래가를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적어도 상승 또는 강보합의 상황은 꺾이지 않는 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서울의 상승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뭐 KB 부동산 통계나 이런 거 보면 상승 폭이 줄었지 하락 네. 전환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출의 영향으로 거래가 좀 줄긴 했지만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거래량 자체는 네. 좀 굉장히 많이 현재 줄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이 있는 게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네. 6월 대비 7, 8월 거래량 감소폭이 큰 구를 좀 뽑아봤더니 그 구가 순서대로 보면 8월 15일까지 신고된 네. 7, 8월 거래량을 6월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가장 감소폭이 적은 곳이 용산구, 강북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순이었거든요. 네. 강북구 제외하면 소위 말하는 핵심지에 거래량 감소폭이 적었다는 얘기인데 8일 지나서 8월 23일에 제가 다시 봤더니 8월 23일까지 신고된 7, 8월 거래량을 봤더니 감소폭이 적은 게 용산구, 강북구, 서초구, 은평구, 관악구 순으로 바뀌었어요. 순위가. 그러니까 네. 강남구와 송파구가 거래량 감소폭이 적은 순위에서 빠졌거든요. 네. 8일 만에. 그 말인즉슨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때문에 7월 거래량의 상당수가 627 대출규제 전에 이제 네. 계약 약정을 맺은 건데 7월 거래량으로 카운팅되면서 네. 이제 빠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급지의 좀 거래량 감소폭이 큰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8월 23일까지 신고된 거래량, 8월 거래량을 7월 거래량과 비교해 보면 감소폭이 가장 큰 게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급지 위주로는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이분 627 대출 규제가 급지가 높을수록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5, 6월 달에 그 상급지라고 말하는 동네들이 엄청 팔렸잖아요. 거래가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착시 아닌 착시일 수도 있고. 네, 약간 좀 미래 수요를 좀 끌어다 쓴 느낌? 그런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의미하게 강남권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많이 줄진 않았다. 그런데 그냥 이제 반토막 나지 않았나? 강남 3구 다음 급지들을 네. 보면은 6월 대비 7, 8월 거래량 감소폭이 큰 곳이 또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강동구, 광진구 순이거든요. 정확히 강남 3구 다음 급지에 해당되는 곳들이 6월 대비 7, 8월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핵심지 상급지의 거래량 감소폭이 좀 큰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거래량은 줄었는데 상승은 어쨌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상승이 있습니다. 하락 전환된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상승한다는 거는 집주인들이 뭐 호가를 낮추지 않고 있는데 네. 그 호가를 내려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자들이 사러 갔다. 네. 결국에는 뭐 못 버티고 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다만 이제 거래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네. 매수세 자체는 약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그 이번에 627 대출 규제 핵심 중에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이제 제한한 셈인데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대출이 있는 부동산 거래 중에 6억 원 초과 대출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역시 급지가 높은 곳들이었거든요. 네. 그 거의 절반 정도의 거래가 6억이 초과하는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627 대출 규제로 그런 매수세가 이제 통째로 절반 정도 사라진 셈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고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 매수세가 감소가 좀 많다면 현재는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로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그 유의미한 상승이 좀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제 매수세가 줄어들면 네. 당연히 매도 물건은 그대로인데 매수만 줄면 뭐 수요와 공급으로
기준으로 생각하면 네. 가격이 좀 하락을 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 상승이 계속 찍힌다는 게 요게 이제 저도 이제 여쭤본 질문이었는데 그러면은 매도 물량도 뭐 같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 어떻게 봐야 되나?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집주인들 매도를 생각하는 집주인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향후 공급 감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굳이 싸게 팔 필요는 없다. 결국은 오를 것이다라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팔지 않는 그렇게 해서 일부 소수 매수 세력이 따라붙어서 상승세는 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타격이 있는 분들은 거래량이 어쨌든 확 줄은 거고. 네. 근데 어차피 뭐 그 동네 사는 분들 중에 대출 없이 사는 분들도 많았으니까 그냥 그런 분들은 원래 하던 대로 사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그 지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네. 서울 뭐 외곽 지역 이런 쪽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이게 실제로 뭐 데이터상으로는 안 보이나요? 데이터성으로 아직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의 어플에서 나오는 매물 감소폭을 보니까 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역시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3구 중심의 매물 감소폭이 컸는데 네. 5월, 6월, 7월로 넘어가면서 강남 3구 다음 급지 또 그 다음 급지 매물이 조금씩 감소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강남 3구의 매물 감소가 상대적으로 멈췄기 때문에 네. 매물 감소폭으로만 본다면 이제 조금씩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에도 이제 2주택 이상 2명 이상 가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1인 가구가 아니라 2명 이상 가구는 아파트의 주요 수요자라고 봤을 때 2인 이상 가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건 아파트의 전체 수요도 줄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도 하급지는 상승 탄력을 좀 받기는 어려운 좀 그러한 구조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런 얘기가 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갈놈 가리다. 그러니까 네. 올라가는 거 사는 게 맞다. 네, 네. 아니다. 그래도 지금 눌려 있는 애들 조만간 뭐 키 맞추기 한다. 이거 가지고도 또 이제 뭐 좀 뭐 논란이 있는데 뭐 네. 개인적으로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상급지가 솔직히 말하면 좀 상반기 동안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전세가율인데 전세가율이 뭐 많이 아시겠지만 매매가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중. 전세가율이 너무 낮으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크다는 얘기인데 지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역대 최저 전세가율에 거의 다다른 상태거든요. 특히 그 단지들 거대 단지들 뭐 엘스, 리센트, 도곡렉슬, 뭐 반포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데는 전세가율이 30%대이기 때문에 네. 전세가가 주택의 사용 가치, 매매가가 그 사용 가치 더하기 투자 가치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네.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너무 벌어진 곳은 이 주택의 사용 가치 대비 버블이 좀 커졌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급지가 좀 숨고르기를 좀 해야 되는 또는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하나는 전국 상위 10% 소득과 서울 상위 20% 매매가, 아파트 매매가의 좀 상승률을 좀 5년간 봤는데 전국 상위 10% 소득 가구는 연평균 3.3%씩 소득이 올랐거든요. 네. 5년 동안. 근데 서울 상위 20% 아파트 매매가는 5년 동안 연평균 9.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최고 소득층보다 이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서울 집값이 상위권 집값이 훨씬 빨리 올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펀더멘탈 대비 좀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그런 쪽에 약간 무관한 최상급지 밑에 급지들이 좀 탄력을 받을 풍선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결국에 지금 약간 뭐 똘똘한 한 채 같은 뭐 어떤 정책적인 어떤 쏠림 현상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최상급지 쪽에 많이 쏠리겠죠. 가격을 좀 오버슈팅하게 만든 것도 있다. 네. 근데 이게 뭐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이제 뭐 거품이다 버블이다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되면 또 이게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정책이 유지되면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정부 때 유독 좀 펀더멘탈 대비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이 되었고 윤석열 정부 지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상황에서 과연 그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향후 오버슈팅의 지속 여부 또는 완화 여부를 좀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에 그 추석을 좀 지내보고 나서 조금 지나서 좀 대책들 보고 겨울이나 요때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이거 추석 전에 사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좀 반반 갈리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서울의 최상급지 또는 급지가 많이 높은 지역을 이제 약간 무리해서 집을 사는 상황은 지금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대출 규제가 강하게 나왔고 집값이 그전에 좀 오버슈팅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할지 말지를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한 상황을 좀 약간 가닥을 좀 보고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처럼 만약에 보유세를 막 중과를 하고 그럴 수도 있다면 네. 그러면은 집값 가격에 좀 조정이 좀 올 수도 있을까요? 다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정치적인 그 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은 네. 이재명 후보가 서울의 25개 구 중에 21개 구에서 이겼거든요. 네.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서만 졌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을 돌이켜 보면 지난 대선, 그러니까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전국 단위 25만 표 차이로 졌는데 서울에서는 31만 표 차이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졌기 때문에 전국에서 진 건데 네. 그것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문재인 정부 탄생할 때의 대선 때는 142만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그 다음 선거에서 서울에서 31만 표 차이를 지면서 선거에 졌기 때문에 서울의 1주택자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을 것이고 그래서 네. 후보 당시에도 아무리 고가라도 1주택자 실거주 한다면 과세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발언을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 대선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서만 졌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승리를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네. 증세를 하더라도 약간 좀 고가 아파트 위주의 증세, 핀셋 증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고가 아파트라면 사실상 말씀하신 그 선거진 그 4개 구에 그렇죠.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졌기 때문에 그쪽에 제재를 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어차피 진 곳에서만 잘 네.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타격을 받지 않는 정도. 적어도 제 생각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탈환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나머지 지역들의 1주택자들을 최대한 적으로 돌리지 않기 위한 과세를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종부세일까요? 종부세만 올리는 어떤 그런 걸까요? 과표율을 올리든지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부분까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는 좀 네.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뭐 분위기에서 지금 약간 주춤해 있는 이 시장 분위기, 네. 거래량도 어쨌든 낮아졌으니까 지금은 언론에서는 막 과거같이 막 6월달처럼 막 엄청 과열됐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못 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사는 것보다는 약간 좀 대기를 하고 좀 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풍선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급지를 구매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중급지는 이미 전세가율이 크게 안 떨어졌고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버블이 커지지 않은 상태이고 또 하나는 6억 대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규제를 안 받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26년 이후는 공급이 감소가 예상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전세가율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를 결국 밀어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상급지의 경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 전세가의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전세가가 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수준의 버블을 해소하는 단계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중급지가 더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 26년을 맞이하면 그렇게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거에 보면은 사실 전세가율을 좀 기준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했었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똘똘한 채 뭐 이런 게 막 오다 보니까 네. 이제는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막 계속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더 떨어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한동안은 전세가율이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토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니까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부동산 거래의 40% 정도가 갭 투자였는데 그것도 또 재밌는 것이 상급지로 갈수록 갭 투자 비율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가령 용산구가 50% 넘었고 강남구, 서초구도 약 50%에 육박하고 그러니까 결국 급지가 높을수록 갭 투자가 많았다는 건 역시 아무래도 이미 많이 비싸기 때문에 전세가가 동반이 되지 않은 거래가 좀 힘들다는 거였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전세가율이 낮은 것은 갭 투자를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역시 좀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아직도 좀 중요한 팩터가 아닌가. 또 한 가지는 현재 월세 비중이 임대차 거래 비중 중에 월세 비중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그건 사실은 전국 기준이거든요. 서울 기준은 작년 상반기 때 60% 언더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 하반기 때 53, 4%까지 떨어졌다가 네. 올해 상반기 다시 5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아직도 전세 비중이 아직도 높은 상황이에요. 그것 자체가 이제 수많은 좀 갭 투자 비중을 또 높이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서울의 전세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서울도 전세가율이 여전히 중요한 팩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예전에 그 버블 세븐 막 나올 때 노무현 네. 정부 때도 전세가율이 엄청 낮았었거든요. 낮았죠.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막 쭉 하락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네. 사실상 이렇게 갭 소위 말하는 전세와 매매 이게 격차가 계속 이렇게 무한정 벌어질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은 거의 뭐 최대 수준에 왔다. 거의
그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거의 그때 수준으로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전세가율이 더 떨어진다, 지금보다 매매가가 뭐 전세가의 갭을 벌려서 더 크게 오른다, 이런 상황은 좀 힘들지 않을까.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떤 공급 부족 그리고 네. 이제 어떤 전세가 상승 이런 어떤 요소들을 다 어찌 보면 끌어모아서 이번 5, 6월 때 좀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예, 스트레스 때 DSR 뭐 3단계 규제도 7월부터였기 때문에 약간 그런 네. 부분까지 감안되면 약간 선침의 성격이 충분히 있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이든 뭐 내후년이든 어느 정도 전세가 좀 올라오는 게 보이면 다시 한번 뭐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좀 고가권에 있는. 지금 뭐 강보합이지만 그 네. 올해 상반기처럼 그런 폭발적인 상승 또는 유의미한 상승이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강남권을 막 급하게 추격 매수하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움은 있죠.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일 추격 매수해서 가격이 오른들 한들 아무래도 그러면 원래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그 참모들은 약간 군불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세를 급격히 올리는 그러한 명분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은 이제 뭐 한 30몇억 투자해가지고 네. 뭐 한 2, 3억 오르는 거 정도 해봐야 사실 네. 뭐 의미도 없는 그렇죠. 정도의 그 투자금이거든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약간 좀 실거주 할 사람들 뭐 네. 아니면 한 전세 나중에 빼주고 들어가야지 뭐 그냥 사실상 실거주 네. 인 분들만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이게 좀 어렵죠. 지금 들어간다는 거. 강남권, 적어도 강남권은 반포 막 이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약간 유의미한 상승은 어렵다고 봤을 때는 말씀하신 수익률 관점에서는 네. 현재로선 매력적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중상위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네. 이제는 많이 비싸져가지고 뭐 네. 마포라든지 뭐 지금 성동구 뭐 옥수 다시 또 신고가 찍고 있는데 네네. 그런 곳들은 그러면 이게 그 최상위 지역은 아니니까 네. 여기는 좀 버블이나 이런 게 좀 덜 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여기도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좀 특정 지역을 집어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성동구와 마포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조금씩 신고가를 찍고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았으나 아까 말씀드린 6억 이상 대출을 받은 거래 비중이 성동구가 50%였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에. 그리고 마포구가 40%였습니다. 근데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구도를 보면 강남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 마포구였어요. 그러니까 성동구랑 마포구가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용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6억 초과 대출 비중을 받았는데 집값은 그들 구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좀 영끌이 많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 초과 대출을 없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남 3구 및 용산구보다 성동구, 마포구에 더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매수세를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마포구, 성동구도 지금 어쨌든 지금 아직 하락 전환하거나 뭐 그런 상승 추세 꺾이지 않았으나 매수세가 특히 많이 감소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아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세가가 올라와줘야 네. 예, 안전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금이 적은데 소득이 많은 뭐 고소득 뭐 맞벌이 부부 이런 분들이 이제 강남은 못 가고 네. 이제 뭐 성동 마포 많이 사셨었는데 거기도 이제 대출이 딱 잠겨버리니까 사실 못 사는 분들도 많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허리를 막아서 상급지로 이동하는 걸 좀 끊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실제로 대출액이 집값의 절반 이상인 거래 비중이 올 상반기 강남 서초구가 15%, 용산구 19%, 송파구 21%였는데 마포구는 33%, 성동구는 38%였거든요. 네. 대출이 집값 절반 이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대출 규제는 좀 집값의 많이 부분을 차지하는 마포구, 성동구는 좀 영향이 좀 있지 않나, 매수세 그렇게 네. 영향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남은 하반기에는 뭐 급격한 다시 뭐 이렇게 급등이 오거나 이러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네. 그런 분위기다. 정도. 그렇게 보여지고 시중 금리 자체도 과거에 비해 대출 금리가 낮은 상태가 아닌데 선침의 성격으로 상반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래 수요를 끌어다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수요가 급격히 느는 그럴 만한 트리거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락 전환할 트리거도 보이시나요? 상승률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는. 저는 솔직히 하락 전환 여부는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는데 저는 상대적으로는 26년에 좀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네. 26년에 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하반기는 큰 뭐 흐름은 변화는 없을 것 같고 26년에 좀 뭐라 그럴까 다이내믹한 좀 시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걸 여쭤봤냐면 또 최근에 물론 뭐 주간 통계긴 하지만 살짝 또 네. 상승률이 올랐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아무래도 그 심리적으로 내년에
내년 이후 공급 감소가 이제 급격히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분들이 뭐 이제 많이 미디어로 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물 감소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뭐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매수가 감소해도 매물이 감소하면 결국은 네. 그 부분이 오히려 상승 전환할 수 있고 실제로 올해 3월에 올해 1Q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됐는데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급등한 이유가 그쪽 매물이 더 수요보다 더 많이 감소를 하면서 네.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 감소 여부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